여러분, 드디어 광입니다. 광합성. 가장 많이 식물에서 이슈가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죠. 찬찬히 보고 가실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죠. 화이팅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화이팅! 자, 광합성은요, 잎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식물체의 기관들 있죠? 거기서 대부분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잎에서 이제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잎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잎에서 특히 이 잎 뒷면에 기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CO2가,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H2O죠. 우리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엽록체에서 이제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게 광합성의 정의인데요. 밑에 화학식을 같이 보실게요. 6CO2, 이산화탄소죠. 6H2, 물이죠. 그 다음에 C6H12O6 이게 이제 포도당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물, ATP 이렇게 화학식까지 맞춰서 완벽한 광합성식까지 한 번씩 써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글자로 써주시는 것도 좋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이제 빛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포도당과 산소, 물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광합성의 식을 이제 자꾸 써보세요. 광합성이 우리가 식물의 잎에서 많이 일어난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엽록체가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이란 건 많이 유명한 건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광과 한번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광과 작물은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 연관되어 있을까? 이 광으로 인해서 광합성 한다는 거는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광을 통해서 이제 식물체 내에 이제 물이 이동되는 증산작용과 호흡작용, 그리고 굴광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착색, 색깔이 이제 입혀지고, 그다음에 신장, 키가 커지고 꽃이 피는 이렇게 6가지가 이제 광과 연관된 작물의 변화 과정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볼 텐데 특히 우리가 이제 식물체 내에서는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이 광합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엽록체, 우리가 입에 있는 녹색깔 그런 색소체죠. 거기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엽록체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중막, 외막, 내막,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 1번. 자,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가 쌓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틸라코이드 하나하나를 쌓여져 있는 것들을 그라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 그라나 빈 공간들 있죠? 이렇게 빈 공간들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빈 공간들을 스티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그라나는 우리가 명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스티로마는 이제 암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거 부분들은 사실 생명과학 2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식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광합성에도 그냥 세부적으로 나누면 명반응, 암반응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알아두세요. 자, 틸라코이드, 그다음에 그라나, 스트로마 이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입니다. 이 표도 굉장히 잘 나와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표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이렇게 광합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광보상점이 있습니다. 광보상점. 여기 다시 왼쪽 볼까요? 광보상점. 보상한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광합성으로 이용되는 CO2량과 그리고 호흡으로 내뱉어요.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가 광의 보상점입니다. CO2가 흡수되거나 CO2가 방출되는 양이 같은 거죠. 바깥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외견상 바깥으로 봤을 때는 광합성 속도가 빵인 거죠, 빵. 그리고 순수한 광합성량이 0일 때에 이제 빛의 색입니다.
네, 빛이 3개가 있는데 광합성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광보상점이에요. 자, 두 번째 포화. 가득 찼다는 얘기인 거죠.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나는 최소한의 빛의 색인 거죠. 그 이후에 빛의 색이도 이렇게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나는 그 시기 때 최소한의 빛의 색이 우리가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총 광합성량은요, 호흡에 대한 이산화탄소 방출은 무시하고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총 흡수량,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외견상 광합성량은 이제 호흡량을 빼고, 총 광합성량에서 이제 호흡량 빼고 나머지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이제 광합성량만 보셨을 때 외견상 광합성량입니다. 그래서 이 광보상점, 광포화점 이 개념부터 먼저 알고 가시고 그 다음 이해 가셨으면 총 광합성량, 외견상 광합성량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빛의 세기가 0이다. 0이다. 빛의 세기 0이에요. 그랬을 때는 y축 값이 호흡량인 거죠. 그래서 호흡량은 빛의 세기에 이제 상관없이 일정한 거죠. 이렇게 계속. 그리고 보상점 같은 경우에 보상점 여기죠? 보상점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값. 그리고 포화점 여기죠? 포화점은 그래프가 일정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 값이 이제 포화점인 거죠. 그래서 이 광보상점, 포화점 위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미치는 3가지 환경 조건을 보실게요. 빛의 세기, CO2 농도, 온도입니다. 빛의 세기는요, 강한 빛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CO2 농도는 앞서 배우셨을 때 우리가 탄산 12, 이산화탄소 12를 생각하셨을 때 CO2 농도는 대기 중의 농도보다는 이산화탄소 11을 했을 때 약간 높여주는 거, 이산화탄소 대기 중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광합성이 효율적이고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10도씨보다는 30도가 훨씬 더 광합 속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강한 빛을 비추고 CO2 농도도 0.10 우리가 이산화탄소 포화점 될 때까지 높여주고 온도가 약 30도 물론 작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온도를 높여줬을 때 광합성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합성이 환경 조건이 뿐만이 아니라 작물 자체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잎의 총 면적이 있고요. 잎의 총 연면적, 그리고 잎 자체의 광합성 속도, 그리고 작물이 이제 잎이 나거나 이제 줄기가 자라는 빛을 받는 모양새, 그거를 수광태세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 작물의 광합성 능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각각의 작물 하나하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락이라고 하죠. 이 군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같은 작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취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배를 통해서 다량의 작물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포장, 동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포 이렇게 우리가 밭을 일컬어서 무슨 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맡은 포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포장의 동화, 광합성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적인 식물 집단의 광합성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요. 포, 총, 수, 평 이렇게 차례차례 외워주세요. 포, 총, 수, 평 따라해볼까요? 포총수평. 이 포장 동화 능력이 높다 그랬을 때 곧 작물 재배 전체 수량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에 여러분이 재배하고 있는 그 밭에 광합성 능력, 포장 동화 능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말은 전체적인 총 연면적도 높고 전체적인 빛이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작물 자체의 평균적인 광합성 능력도 높구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제 다 영향을 미쳐서 포장 동화 능력을 높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이거 외우세요. 포총수평 이거 외워두시면 1초 컷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포충 수평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수광태세, 빛을 받는 양, 그리고 빛을 받는 모양새, 요 빛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게요. 이 수광태세는요, 빛을 받는 작물의 모양이에요. 이 작물의 광합성 능력을 높이려면요, 작물이 빛이 더 많이 받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작물아 움직여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지, 이 야외에서는요, 일양의 경사도나 방향들을 조절해서 우리가 밭을 일구기도 하고요. 작물 사이에 그 간격을 조절하기도 하고, 열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를 정지전정을 해서 전체적인 빛을 받는 그런 모양새나 그런 빛을 받는 양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벼, 옥수, 콩 같은 이렇게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벼를 이제 광합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적당한 키를 가지고 또 벼 자체의 분열이 약간 벌어져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잎이 분포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키가 쓰러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쓰러지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숫 이삭 이런 것들이 작아서 잎의 그늘을 적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미삭 같은 경우는 한 개인 것보다 두 개인 것이 훨씬 더 밀식하기에 적응에 좋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쓰러지지 않게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요, 키가 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러짐 같은 말로 뭐라고 하죠? 도복이라고 하죠. 도복. 이 농업은 용어가 어려워요. 도복. 도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도복. 도복 절대 안 돼. 그쵸? 그리고 꼬투리가 원줄기에 많이 달리고 줄기 밑부분까지 달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직립, 똑바로 꼿꼿하게 서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럼 이 벼와 옥수수와 콩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교산질. 우리가 보통 논에 교소 비료 많이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교소질 비료를 넉넉하게 주시면 직립 상태 되는 경우 많고요. 이 교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원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벼에서 키울 때는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원소 중에 하나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줄뿌림 재배가 흩어뿌림보다 훨씬 좋아요. 줄뿌림 같은 말로 뭐라고 하죠? 조파. 흩어뿌림은 삼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줄뿌림이 수광태세가 좋고 전체적으로 광을 균일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콩 같은 경우에는요, 줄 사이를 넓히고 포기 사이를 좁힌다. 이런 걸 어떤 재배라고 하면 파상군락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R&D같이 광의 투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줄 사이를 넓힌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6월 달쯤에 콩 심은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콩 심을 준비를 해야겠죠? 콩 심을 때 이게 이제 두둑이지 않습니까? 두둑 하나, 두둑 둘,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고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둑 사이에 이제 간격을 좀 넓히는 거예요. 그럼 요 한 줄, 요 한 줄 이제 콩 심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줄 사이를 넓히고 이 콩이 심겠죠? 뭐 직파일 수도 있고 모종내서 심으실 수도 있는데 이 포기 사이를 좀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체적으로 빛을 이렇게 이제 이 두둑하의 사이가 넓으니까 줄 사이에서 사이가 넓은 간격에서 빛을 쬐다. 파상군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났어. 파상군락, 주사위 넓힌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작물 심을 때 남향이 어디지? 어디서 해가 뜨고 몇 시에 강하게 빛을 받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는 다각적인 그런 과학적인 관찰 능력도 높으셔야 되는 부분이 농업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2-3 최적 연면적. 작물이 최대로 생산되는 단위 면적당 군락 연면적. 자, 군락 기억하시죠? 전체적인 식물의 집단의 연면적. 작물이 광합성을 할 때 최적인 연면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잎이 많으면 또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의 최적의 효율을 발생하는 이 엽의 면적이 있습니다. 잎의 면적.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 하나당 잎이 몇 개는 있어야 이제 이 과일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작물이 최대로 생산되는 그 단위 면적당, 뭐
1제곱미터다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한 평당 볼 수도 있는데 그 면적당의 입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인 통계적으로 이제 증명된 부분들이 있어요. 작물들은 입이 막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입이 겹쳐져 있으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겠죠. 수강태세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정비례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입도 잘라주시고 광합성의 그런 수강태세가 좋게끔 우리가 전반적인 작물 그 심는 것도 조절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할 때 수강량의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차광 재배, 일부러 빛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재배를 하기도 하고 전조 재배, 온실에서 일어나겠죠? 인공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처리들을 해요. 야파 처리, 교호 조명, 그리고 보광 이런 용어들을 써서 우리가 전체적인 빛의 양을 스마트팜에서 주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보강 자재는 고압 나트륨 등, 수은 등, 백열 등,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광 이렇게 보강 그 자재들도 요새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이랑 우리가 이랑이 뭐죠, 여러분?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랑의 방향마저도 우리가 실제 생각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에 따라서 이랑 방향조차도 생각을 해줍니다.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온실도 이제 남북 방향으로 지을 건지 동서 방향으로 지을 건지 그것도 햇빛이 뜨는 방향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설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북이랑은요, 수강 시간은 짧은데 수강량이 굉장히 많고요. 동서이랑은 겨울철에 북서풍을 맞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것 개념도 이제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광질입니다. 질. 이 광의 질이 뭘까 했을 때 광의 세부적인 파장이에요. 우리가 파장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자외선, UV, 가시광선, 별표, 그다음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적색광과 청색광이죠. 광합성에는 675 나노미터를 중심으로 한 650에서 700 나노미터의 적색광, 그리고 450 나노미터를 중심으로 한 400에서 500의 청색광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발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광합성에 활발하기도 하고 카로티노이드 색소도 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식물의 길이를 신장시키기도 하고요.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은 대신 에너지가 큽니다. 식물 길이를 단축시키기도 하고 잎을 두껍게 해주기도 하고 이 자외선을 안 받으면 색소 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자외선을 쬐게 해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이 적색광, 광합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적색, 빨간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광합성의 가장 핵심적인 색깔, 적색광, 청색광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현상이 굴광 현상입니다. 굴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반응해서 굴곡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굴광성에는 어떤 색깔의 그런 광질, 파장이 영향을 미치냐면 청색광입니다. 별표. 이 파란색 청색광이 빛이 자극이 있는 방향으로 굽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옥신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그쪽으로 뭔가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옥신 호르몬에 관한 굴광성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옥신은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반대 방향으로 호르몬이 이동해요. 그래서 이 옥신 호르몬이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신 호르몬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 반대 방향이 이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림 뒤에 있거든요. 그거 다시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식물은요, 줄기와 잎은 빛 쪽으로 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굴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뿌리는 빛의 반대로 자꾸 이제 음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빛의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음성굴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굴광성, 음성굴광성,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 보세요. 이 옥신, 불광성,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네 번째, 피토크롬입니다. 자, 피토크롬. 색소체, 단백질, 색소인데요. 식물이 빛의 자극을 반응할 때 그 빛의 수용체가 되는 단백질 색소예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PR형과 PFR형이 있습니다. 흡수하는 색소도 달라요. PR은요, 적색광 흡수하고요. PFR은 근적외광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주된 파장 영역도 달라요. 적색광은 660 나노미터 부근이고 PFR은 적외광이니까 이제 720 나노미터 부근이에요. 그런데 PR형은요. 적색광을 흡수하면 PFR로 전환이 돼요. 여기 참고 그림 보시면 PR이 660 그리고 PFR이 720 나노미터 부근에 있죠. 단위도 써주시고, 그래서 PR형이 이제 있으면 적색광을 받았을 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가역적이다, 상호 가역적이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색소, 단백질 색소가 이 파장에 대해서 변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이 적색광 받으면 PFR로 전환되고, PFR이 근적외광 받으면 PR로 되돌아가는 상호 가역적인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해식물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장해식물을 억제하기도 하고 발화를 억제하기도 하는 이렇게 꽃과 이렇게 발화에도 영향을 주는 게 피토크롬이라는 단백질 색소입니다.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식물체에는 되게 많은 색소와 그리고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기능사 수준에서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